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한국사 6차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의 내용은 1895년 을미사변이 있고 그 을미사변 이후에 바로 다음 해인 96년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가는 일이 발생하죠. 아관파천. 그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임금님 좀 창피해요. 돌아오세요. 라고 요구하면서 만든 단체가 96년도에 독립협회. 이런 환공 요구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고종이 1년 뒤인 1897년도에 다시 덕수궁 한궁에서 황제임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걸 대한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한제국 주축이 돼서 어떤 자주적이고 황제권을 좀 강화시키는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것을 광무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광무개혁이 99년도부터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 개혁은 중간에 외세에 의해서 중단되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냐라고 한다면 1904년도에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 러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10년 전에는 우리나라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싸웠거든요. 청일 전쟁. 10년 뒤에 러일 전쟁이 있는 거죠. 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당시 우리나라 국가였던 대한제국은 국외 중립을 선포해요. 우리나라는 러시아 편도 아니고 일본 편도 아니다라는 걸 선포를 한 거죠. 하지만 이때 사실 우리나라는 그 많은 부분 쪽에서 일본의 영향력 하에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여러 부당한 조약들이 체결이 되면서 나라가 서서히 좀 이렇게 기울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 과정이 이게 무슨 과정이냐? 국권 피탈 과정.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밑에 하나 더 그어주나요? 자, 국권 피탈 과정을 이렇게 좀 봅시다. 요거를 꼭 자, 이후에 국권 피탈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으로 하게 된다. 국권 피탈 과정을 살펴보자 그런 거죠. 버립시다. 자, 러일 전쟁이라는 게 1904년도죠. 그 과정 중에 첫 번째는 1904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국권 피탈 과정은 참 일본이 집요한 게 뭐냐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우리나라를 이제 허물어가기 시작해요. 그 이제 기둥이 되는 몇몇 조약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그걸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 한일 의정서라는 걸 체결해요. 자, 전쟁이 일어나긴 했는데 사실 당시 그 세계 최강대국이 러시아예요. 발티칸드라고 해서 해군력도 워낙 막강하고요. 일본이 객관적인 전력상 러시아를 이기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사실 우리나라 동해 쪽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이쪽에서 일본이 전세를 좀 뒤집어서 이기려고 한다면 좀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해요. 또 이 당시 일본 사령관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되게 존경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 일본이 전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훨씬 더 사용을 했을 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의 땅들은 우리 일본이 멋대로 쓰겠다라는 내용이 한일 의정서예요. 이런 조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이 당시 우리 국력이 그만큼 약했다는 것, 또 일본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포악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뭐가 체결되냐?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게 체결됐습니다. 한일의정서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제1차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은 보통 무슨 정치라고 하냐면 고문정치다라고 얘기해요. 고문정치. 자, 그래서 이건 뭐 우리 이렇게 물리적으로 고문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정치를 간섭하기 위해서
일본의 중요 정치 인사를 우리나라 정치를 간섭하기 위한 사람을 파견한 거예요. 그 사람들 고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고문으로 온 사람이 우리나라 외교를 간섭하기 위한 사람으로 스티븐스, 미국인인데 친일 미국인이에요. 나중에 이제 온갖 더러운 짓을 많이 하죠. 미국에 가서 신문이나 이런 연설 같은 데서 조선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뭐 행복하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아주 대표적인 험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찍고 있어서 험한 얘기 못 하겠네요. 네, 그런 사람입니다. 또 우리나라 재정, 경제죠. 경제를 강독하기 위해서 메가타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축이 돼서 우리나라를 이제 일일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제1차 한일협약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도가 찾아오냐? 1905년도가 찾아와요. 1905년도가 되면 사실 러일 전쟁이 이제 일본의 승리로 거의 귀결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아주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이뤄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조선을 이제 거의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거의 결정된 상황인데 일본도 침입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894년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체결한 다음에 우리를 멋대로 하려고 또 중국도 영토의 일부를 뺏어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삼국 간섭이라고 해서 서구 열강들의 그 제지를 받으면서 결국 실패했던 기억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일본은.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전쟁은 이겨갔지만 우리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외세, 특히 서구 열강들의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때가 되면 여러 이제 1905년 되면 이제 일본이 무엇을 진행하냐면 여러 외교적인 노력들을 가능해요. 일본 입장에서 볼 때요.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외교적인 노력들이 진행이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스와 테프트 밀약입니다. 일본 이제 외교 책임자라고 해야겠죠? 가스라와 이제 미국 쪽 당시 책임자였던 테프트라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비밀리에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일본이 조선을 먹을 테니까 인정해달라. 이 당시 미국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 먹어라. 대신 우리 미국은 마침 아시아에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미국이 필리핀 점령하는 걸 너희 일본이 인정해줘라. 참 말도 안 되지만 이 당시는 이런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게 통용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스와 테프트 밀약은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는 걸 인정해주는 대신에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걸 인정해주는 조약, 이게 가스와 테프트 밀약입니다. 일본은 이제 외교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어딜 찾아가냐면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영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체결한 것이 2차 영일동맹이라는 거예요. 제 2차 내용, 1차까지 설명하면 약간 세계사 틱해져서 거기 빼고요. 제 2차 영일동맹도 비슷해요.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는 것을 영국이 인정해달라. 마침 영국은 당시에 어디에도 관심 있었냐? 인도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럼 우리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는 것을 너희 일본도 인정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는 걸 인정한 대신에 영국이 어디를 점령하는 걸? 인도를 점령하는 걸 인정해주는 조약을 또 체결합니다. 자, 외교적으로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제 러일 전쟁이 종전이 돼요. 끝이 나요. 일본의 승리로. 그러면서 이제 체결한 조약을 뭐라고 하냐? 포츠머스 조약 이런 거.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돼요. 그 강화 조약이 체결된다. 여기서 이제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에서 진 러시아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1905년도에 1년의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미국, 영국, 러시아라고 하는 세 강대국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너희 일본은 조선을 지배해도 된다라는. 자,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외교적 노력을 바탕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브레이크 걸 세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일본은 다다음 달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나라에 파견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거의 뭐 80~90% 이상 거의 허물어뜨리는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게 이제 좀 수능에 또 많이 나오는 세 번째 조약인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을사늑약. 선생님 조약이 아니네요. 조약은
상호 총 책임자가 이렇게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인이라고 하죠. 동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조약이라고 하고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해서 체결한 것을 늑약이라고 해요. 불법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을사 늑약이라는 걸 인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을사늑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과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외세 인정을 받고 러시아에 승진한 일본이 우리나라 가서 무력으로 위협을 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강제 체결한 조약이다. 강제 체결한 조약으로서 우리는 이 조약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이다. 이 조약은 이제 그래서 불법이라는 건데 불법의 근거로 들은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조약은 공식적인 명칭이 없습니다. 조약의 맨 위에 가면요, 조약의 명칭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을사년에 맺어진 강제로 맺은 조약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뿐 조약의 정식적인 명칭이 없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거의 국권을 거의 피탈해가는 최상위 조약이에요. 즉 우리나라를 거의 넘긴다는 조약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총 이 당시 소유권자의 그 인정이나 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직 왕조 시대죠. 고종이에요. 근데 그 고종이 비준을 하지 않았어요. 공식 명칭도 없고 고종의 비준도 없는 불법적인 조약이에요. 선생님 근데 어떻게 체결됐어요? 고종은 실제 비준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요. 그 밑에 있는 5명의 참 그렇게 험하게 얘기하면 쓰레기 같은 신하들이 있어요.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진짜 이것만 얘기해도 막 진짜 화가 날 것 같은 5명이 을사오적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신 이제 이 조약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걸 넘기게 된 거죠. 자, 이 조약의 내용들을 가게 되면, 내용은 가장 큰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외교권은 그 나라의 사실상 주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의 전부에 달하는 권한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고 사신을 파견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박탈하고 대신 누가 하냐? 일본의 통감부라고 하는 기구가 대신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거의 일본을 석국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상의력 때부터 이제 보통 통감 정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고, 이 통감부에 초대 통감으로 누가 오게 되냐?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자식이 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나라는요, 이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나라가 망했다라고 거의 인식을 해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대응 또는 저항을 해야 하죠. 대응 저항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고종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 첫 번째는 이제 전 세계에다가 나는 이 조약에다가 도장을 찍지 않았어. 조약의 무효를 선언해요. 당연하죠. 임금 입장에서는 조약을 체결하지도 않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는 조금 중요한데요. 이제 을사늑약은 1905년도에 체결되는데 2년 뒤인 1907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네덜란드에서 만국평화회의라고 해서 주요 국가들이 모인 아주 그 중요한 회의가 열려요. 이 회의에다가 우리나라 지금 억울하고 잘못됐는데 이거 불법적인 조약으로 우리나라 지금 망하는데 이거 빨리 지금 가서 얘기하겠다 라고 해서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이그에 특별 사신을 파견하게 됩니다. 안 보일 수 있겠죠? 좀 옮기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이게 지금 그래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돼요. 자, 여기 그래서 당시 이제 파견된 사신으로는 이준, 이상설, 이종이라고 하는 훌륭한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외교관들을 파견하는데 이미 일본은 손을 써놨어요.
손을 써놔가지고 이거 뭐냐 참여할 수 없게 결국 이준 열사는 거기서 이제 결국 순국을 하게 되죠. 네덜란드 쪽에서. 자, 이게 이제 고종의 대응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적인 대응들이 있어요. 일반 대중들의 대응. 일반 대중들의 대응으로는 이제 좀 안타깝지만 뭐가 있냐면 일단 자결이 있습니다. 야, 일본 너희가 뭔데 이런 조약을 체결해? 라고 하면서 당시 이제 민영화라는 분은 사실 뭐 요번 한 분 이런 게 여기 쓰는 수단이 있으니까 이분을 쓰는데요. 이분 외에도 진짜 수많은 분들이 자결을 통해서 이제 저항의 의지를 밝히게 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이 을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5명의 쓰레기들이죠.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돼? 처분해야죠. 보복해야죠. 그래서 나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적 암살단이라는 걸 조직을 합니다. 조직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결행을 하지만 실제 성과를 가지지 못해요. 그 후에 나철이라는 분이 이 이후에 이제 안 되겠다. 다시 난 종교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대종교라는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를 만들고 이 종교를 만든 요 대종교도들이 주축이 돼서 나중에 독립운동의 또 하나의 그 무장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분들 중에 외교 그 고문 스티븐스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미국 가서 이거 조선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하고요. 조선 내에서도 환영합니다.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한 거예요. 막 헛소리를 하려는 이상한 미국인이 있어요. 이 미국인을 이제 완전히 잘못된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사람이 원래 고향이 샌프란시스코인데 오클랜드인가 쪽에 이제 미국을 귀국하게 됐을 때 이 사람 우리가 좀 손봐줘야겠다 해서 당시에 전명훈이라고 하는 우리 그 조선의 청년이 총을 사가지고 돌아온 순간 바로 이제 저격을 하는데 총이 격발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막 때립니다. 때리는데 마침 그 전명훈이란 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장인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기 뭔 일이야? 실패했나 보네? 내가 해야겠다 해서 또 총을 빼가지고 저격을 해서 스티븐스 저격에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전명훈이라는 분은 결국 이제 암살 미수에 그쳐서 무죄 판결받고 장인환이 분은 징역 한 25년인가 받았지만 10년 받고 살아나오세요. 두 분 나중에 뭐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장인환 전명훈 요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 스티븐스를 처단했다. 좀 과격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모든 지금 우리나라가 국권이 피탈돼가는 과정을 이끌고 있는 일본 리더가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나라의 안중근이라는 의사께서 뜻있는 선비님께서 당시 이제 군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을사늑약에 대한 대응 내지는 저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항은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어요. 이미 일본이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래서 1907년에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네 번째 조약을 체결하게 이릅니다. 이걸 이제 한일 신협약이라고 해요. 약이라고 하고 보통 다른 말로는 이게 이제 정민연이거든요. 이 조항이 7개 조항인데 이걸 정미칠조약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를 이제 보통 차관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일 신협약을 맺기 이전에 며칠 전에 사실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라고 한다면 먼저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과정 여기를 밑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과정 조약을 체결하기 불과 며칠 전에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요. 그 근거로 삼은 건 바로 뭐냐면 을사늑약이에요.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간 상황인데 1907년도에 헤이그 특사를 고종이 파견했다는 얘기는 외교관을 파견한 거잖아요. 외교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일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불법이다. 당신은 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삼아서 어떡하냐?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거예요.
고종을 강제 폐위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때부터 이건 누가 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마지막 임금이 이제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1907년도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각부 차관, 각 행정부서를 얘기해요. 각부 행정부서의 책임자를 장관이라고 하고 그 바로 밑에 지도자를 차관이라고 하는데 그 차관을 전부 일본인으로 임명시킵니다. 보다 세세하게 간섭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약의 이제 비밀 어떤 이 조약 그 끝에 이제 비밀 뭐라 각서랄까요? 그런 것도 교환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 대한제국의 군대를 훼손합니다. 군대 해산. 한일신의학은 굵직굵직한 내용이 많아요. 고종, 강태, 군대 해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해물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일제는 1910년도에 들어서 마지막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5번째 조약이고 이게 한국병합조약. 자, 순서대로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일산협약, 한일신협약, 한국병합조약 이런 순서로 이제 조선이 방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완전히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탈해 갑니다. 주권을 강탈했다는 얘기는 조선 1392년 이성계가 그의 오른팔이었던 정도전과 함께 손잡고 세웠던 나라인 조선이란 나라가 이 당시는 대한제국이라고 하죠. 공식적으로 멸망했음을 공식적으로 이제 멸망했음을 얘기하고요. 요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게 누가 통치하냐?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기관이 통치하게 기관을 통치하게 되고, 요 조선 총독부가 통치하는 이 시기부터를 무슨 시기라고 하냐?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한 시기라고 해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불운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무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그 과정에서 이제 일제의 여러 잔악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에 이제 저항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러 독립운동의 모습도 나오게 돼요. 일제강점기 역시 바뀐 수능 체제, 바뀐 교육과정 체제에 따른 수능이 올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거에 의하면 대략 한 5문제 정도가 나올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1910년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이제 막을 내린 우울한 얘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일제가 우리 이렇게 국권을 피탈하고 있었을 때 우리 조상들은 뭐 하고 있었나? 당연히 저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저항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